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룸중개 사무실 반경에서 1등 먹기, 사무실에서 잘 쓰기,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원룸중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몇 개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마저 좀 채워놓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그 경쟁자보다 내 광고 더 클릭하게 만드는 방법. 안 그래도 이제 같은 방을 똑같이 광고를 하다 보니까 내 광고를 먼저 클릭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킹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을 클릭하게 될 때 어떤 문구보다는 실질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손님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 이 안내할 때도 이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룸에 대해서 이게 허위 매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업계 사람들만 아는 이 원룸 수수료 체계, 간혹 보면은 뭐 수수료 무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무료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둘러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물 사이트 한번 둘러보는 걸로 하죠. 매물 사이트가 있다고 했어요. 원투룸은 매물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은 온하우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실, 박스, 그다음에 공실, 클럽. 뭐 각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웬만한 광역시라든지 좀 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시고 자기 지역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매물 사이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온하우스를 치면 민박이 있는데, 민박은 아니고 이 아래 보시면 이 온하우스라고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트가 나타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입하고 보는 사이트는 이런 형태로 나오진 않아요. 다른 형태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회원을 좀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이트인 것 같고, 일단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딱 방을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하우스 측에서 물건을 올려주고, 중개사들은 그런 그 공실이나 그런 방 같은 거를 이쪽에서 확인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돈을 주고 그 중개사들이 이용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뭐 강남구다 그러면은 검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얼추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이게 확대도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리스트도 나오고, 이거 체크하면 이제 해당 매물을 자세하게 알 수도 있고, 바로 이제 건물주 연락처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바로 연락처가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때문에 이게 번호가 뭐 07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회해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뭐 상가도 있고 원룸도 있고 뭐 전반적으로 매물 같은 게 전부 다 있긴 합니다만은, 온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트럼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시면 좀 손쉽게 매물을 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뽑아놨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주택을 고를 수도 있고, 사무실, 상가, 뭐 전월세, 뭐 보증금 이런 거 기준치를 잡아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평수도 할 수도 있고, 층수 전부 다 아주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물 사이트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좀 알아보고, 이제 나머지는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온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물건을 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무가 이제 건물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상가 건물이라는 거고, 이건 제가 이제 상가 했을 때 아마 빼놓은 것 같아요. 원투룸의 자료에 넣고, 그래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제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주소를 보고, 또 인터넷에서는 이 옆에 뭐 클릭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이제 바로 위치가 어딘지 지도 위에 바로 나타나게 돼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앞글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이건 상가, 이건 사무실이라는 뜻이고요. 5층 건물에 5층이다. 301호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액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콜이 뭐냐면은 관리자가 있는데 관리자한테 콜하시면 됩니다. 평수는 30평, 빈방. 이 관리 번호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빌딩인데 주소가 있겠죠. 이 사무실은 나왔고 500에 40이다. 그 다음에 이건 상가인데 1층인데 3800에 320. 세 콜이게, 세 콜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세입자한테 콜해라 그런 뜻입니다. 세입자 번호가 적혀져 있네요. 그래서 50평에 권리금은 1억 7천이다. 여기는 건물 주인 번호가 되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상가, 사무실 상가 2070, 뭐 이런 식으로 주콜, 주인한테 콜하세요. 이협, 이사는 협의해야 됩니다. 여기는 비었습니다. 여기는 창고랑 작업실 이런 정도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이 줄임말 있죠. 이 줄임말도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라는 뜻입니다. 도시가스. 그다음에 여기 발바닥은 애완견도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엘리베이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복층인 것 같아요. 복층.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수수료 얼마 주겠다 그런 것도 기재가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 공정위원회인가 뭐 그쪽에 아무튼 적발돼가지고 그런 게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있을 때는 여기 S라고 해가지고 50만 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뭐 한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법정으로 우리 거 빼주면 50만 원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S1000, 그럼 10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부추기고 빨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중개사들을 독려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매물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있는 해당 지역 있죠. 내 사무실 여기 있으면 내가 반경에 있는 해당 지역에 원투를 많이 한다고 하면 전부 다 보는 거예요. 전부 다 가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리를 확실하게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 물건의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경쟁자보다 빨리 내 광고 클릭하게 만드는 방법, 사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때는 이제, 뭐, 얄팍한 휴대폰으로 찍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때는 관광렌즈, 플러스 카메라 해가지고, 제가 이때 한 150만 원인가? 뭐 주고 샀단 말이에요. 150만 원인가? 200만 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렌즈까지 해가지고. 그때 이제 렌즈도 굉장히 비싼 거였는데, 아무튼, 방을 굉장히 크게 찍고, 환하게 찍고, 포샵 좀 해가지고, 광고를 올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나름의 그 차별성을 가진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원투로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관광렌즈를 전부 다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조금 잘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진을 전반적으로 다 나오게끔 찍어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찍다 보니까 또 똑같아.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똑같은 이런 구도로 찍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멋있게 나오는 부분, 이 부엌 같은 부분을 굉장히 좀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 부분만 해가지고 썸네일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찍지 않고. 그래서 같은 방이라 할지라도 다들 이렇게 넓게 찍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반대로 가까이서 찍어버리면 약간 이제 가구나 그런 것들이 좀 이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제가 좀 과도하게 이쁜 사진을 가져오긴 했는데, 아무튼 은근히 사진을 항상 넓게 찍으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똑같이 이렇게 찍으면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아싸리 가까이 찍은 포인터로 좀 멋있게 나오는 그런 구간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 사진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넓게 나오게 해도 괜찮다. 차별성을 갖게 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는 나는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되고, 지금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넓게 대부분 다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찍으면 의미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가깝게 찍으면 눈에 더 띌 수 있다. 같은 사진을 보더라도. 그러면은 경쟁자들이 내 광고를 클릭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저는 굉장히 많이 먹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하지만 지금도 많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원투룸 같은 경우는 같은 물건을 가지고 빨리 쓰고 속도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눈에 더 띄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광고하는 공간에 이런 사진뿐만 아니라 내 얼굴이 잘생겼다, 이쁘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돼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영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뭐 이 공간에 대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해설을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얼굴이 괜찮으면 얼굴을 깔아.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 설명을 특이하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좀 차별성 있게 다르게 올려놓는 방법으로 하나라도 더 눈에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나갈 만한 물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죠. 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남들보다 콜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확신하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하나 부분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진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더 눈에 띄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요 외에 여러분들도 하시면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더라도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한번 생각하셔서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진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을 불렀어. 그러면 이제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예전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지금 제가 예전에 했던 그걸 갖고 왔는데 저는 그때 처음에 정말 무식하게 했습니다. 아까 저기 온하우스에 있는 물건을 보긴 봤는데 어떤 식으로 봤냐면은 전부 다 가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전부 다. 근데 저는 좀 더 전문성 있게 보인다고 그 매물들을 다 외워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여기는 무슨 빌라, 여기는 무슨 빌라, 여기는 무슨 빌라.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지금 원룸을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멍청하게 그냥 위치만 알면 되는데 제가 지번까지 전부 다 외우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전문성을 부여하려고 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는 2005번대, 그 다음에 여기 몇 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온 지번을 다 외우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이걸 왜 하려고 했었는지 지금 와서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여하튼 이때는 제가 어떻게 일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조금 무식하게 좀 방향성을 좀 잘못 잡고 한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는 할 건 없고 내가 만약 이런 공실 온하우스 같은 이런 정보를 얻게 된다면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가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하게끔만 자연스럽게 지리를 익히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무식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너무나 이런 데다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 그렇게 심오한 부분이 아니었는데 엉뚱하게 심오하게 투자를 해버렸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손님이 예를 들어서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중요한 거는 안내를 할 때 나와 있는 매물 전체를 다 보여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한 500에 한 30만 원짜리 원룸을 찾습니다. 이 동네 찾고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원룸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나와 있는 매물을 다 보여줬어요. 2시간, 3시간 동안 보여줬어요. 진짜로. 근데 계약이 나왔냐? 계약이 안 나왔다. 오히려 손님이 중간에 도망쳤습니다. 아, 이제 그만 봐도 될 것 같다. 아, 그럼 계약을 하려나 보다. 알겠습니다. 가서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단은 내가 이 동네에 나와 있는 모든 매물을 다 보여줬으니까 계약이 100% 나온다 하면서 흐뭇해하고 있었죠. 근데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늘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탓에 이런 집들이 능숙하게 돼버리는 그런 장점이 있긴 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계약이 나오지 않으면 뻘짓이니까 아무튼 계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새로운 이제 부장님이 들어왔는데, 그 부장님은 물건 몇 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 한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보여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면 더 이상 집이 없대요. 아니, 100개가 2개를 보여줬으면 98개가 남아있는데 더 이상 집이 없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왜 거짓말하지?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계약은 더 잘 나오더라.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선택장애가 있습니다. 선택장애가 있어서 이런 걸 99개를 보여주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완전 초짜 시절에는 어차피 나와 있는 매물을 다 보여줬고 결국엔 계약을 한다고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선택장애가 온 거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사는 내가 좋은 매물을 알려주긴 하되 이 사람이 좀 더 선택을 잘할 수 있게끔 옆에서 보조하는 역할까지도 해줘야 됐다는 것을 제가 이때 이 부장님한테 코멘트를 받고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약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런 개념을 배우긴 배웠어도 떨쳐내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이거라도 보여주면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보여주면 마음에 들어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근데 나중에는 저는 진짜 한두 개밖에 안 보여줘도 될 정도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손님을 놓칠까봐 매물을 줄여가면서 안내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근방에서 가장 좋은 매물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강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내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 안 되고, 적어도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한 3개 정도만 보여주면 아주 좋다. 3개. 처음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방식 있죠? 예전에 이 좋은 매물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방을 전부 다 돌아다니고 진짜 모든 방들을 돌아본다는 생각으로 싹 뒤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지 이 매물이 괜찮은 방인지, 이 매물이 괜찮은 방인지, 그때서야 이제 실무가 어떤 건지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좋은 매물을 찝었으면 가장 이 손님에게 맞는 방을 이 마지막에 보여줘야 됩니다. 첫 번째 보여주면 의미가 없어요. 좋은 걸 연달아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썩은 거, 두 번째도 썩은 거, 세 번째 좋은 거 보여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거 하면은 오히려 또 선택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아싸리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에게 가장 맞다고 생각했던 걸 마지막 세 번째 보여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세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도 약간의 연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사실 진짜 이거 굉장히 잘 먹히는 건데, 좋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러려니 해요. 이제 연기를 좀 통해서 이 매물이 좋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손님 얼굴에 보이죠. 별로다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반전될 정도로 좋은 매물을 보여줘 버리면 이때 계약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확 올라가요. 이런 연기가 약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썩은 매물을 보여주면서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스스로 보고 느끼겠죠. 좀 별론 것 같은데 왜 저 중개는 좋다고 하지? 약간 이런 반발심,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여줘도 허탕이야.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달랐단 거지. 그러니까 이때 확실히 손님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것이죠. 또 중요할 게 하나 있습니다. 언제 이사할 것인지, 언제 이사가 가능한지. 이 멘트를 만나기 전에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통화를 했는데 어디 방을 구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사장님 그러면 이사 날짜를 언제까지 하고 움직이실 예정이세요? 뭐 계획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저는 이제 한 2-3달 뒤에 나가게 되는데 방을 좀 미리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 손님은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 1주, 2주 안에 거의 다 도는데 그거는 이 사람 시다발이 되는 격밖에 안 돼요. 처음에 이런 것도 모르고 이 질문 하나만 하면 저의 노동력을 아낄 수가 있는데,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막연하게 본다고 하니까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보여준다고 한들,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이 의미가 없어요. 암만 이런 거 해봤자 뭐예요. 어차피 이사를 2달 뒤에 할 텐데. 이런 건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급한 상황. 그러니까 빨리 이사를 돼야 되는지를 캐치를 하고 물어보고, 만약 이 사람이 2주 안에 무조건 방을 구하겠다면 이 사람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못하도록. 어차피 물건 다 공유돼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건 제가 뭐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허위 매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은 허위 매물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할 때는 허위 매물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이 허위 매물이, 물론 이제 사진 같은 것들이 허위 매물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방은 좀 약간 깨재재한데
전혀 엉뚱한 사진에 뭐 호텔식 뭐 그런 사진 올리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거를 갖고 오면 그 방이 나갔다고 하고 다른 방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사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끼를 쓴 거죠. 미끼를.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마무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워낙에 이제 과태료나 이런 게 세다 보니까 아마 이런 건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허위 매물 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월세가 500에 40만 원이에요. 40만 원. 관리비 포함. 자, 이런 식으로 매물 사이트에 나왔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매물 사이트에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500에 40만 원에 올리면 되는데 꽉공한 애들이 어떻게 올리냐면 500에 30만 원. 그다음에 요 아래다가 관리비 별도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물건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건 40만 원이고 이건 30만 원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금액이거든요. 같은 온하우스 물건을 보고 올려놨는데 누구는 30, 누구는 40 이렇게 올려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를 좀 하라고 권유 드리진 않아요. 좀 빠끔하잖아. 원래 40이면 그냥 40만 해서 관리비 하면 되는데 이 관리비가 10만 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를 받는지 몰라. 그냥 퉁쳐서 40만 원 받고 싶대, 주인이. 근데 자기가 이런 식으로 관리비가 따로 별도라고 해가지고 10만 원을 빼면 이건 좀 다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지금도. 왜냐면은 같은 물건인데 이게 40만 원이고 이게 30만 원이면 이걸 클릭해볼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린다는 거예요. 예. 원래 40만 원인데. 이게 약간 허위는 아닌데 허위 매물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관리비 같은 것도 뭐 법 개정이 돼서 되게 좀 빡빡하게 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렇게 빠꼼한 애들이 있다 그러면은 상세글에 있죠. 상세글에. 원래는 500에 40만 원이고 관리비 같은 거는 딱히 없다. 그냥 포함해서 나온 매물인데 뭐 10만 원 따로 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거꾸로 까버리세요. 내가 좀 더 진정성 있게 클릭을 받을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해가지고 까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더 심한 애들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한 10만 원 깎는 건 괜찮아 그래.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500에 20하고 관리비 20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작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5천에 뭐 150짜리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150 올리면 되는데 100만 원 하고 관리비 50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런 건 좀 약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예전같이 이런 사진 같은 허위 매물은 많이 없어졌는데 이런 관리비로 허위 매물 같이 조금 약간 변경해서 올리는 애들도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정당당하게 하시라. 관리비를 빼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나중에 신뢰도 잃어버린다. 뭐 이거 하나만 하고 계약하고 뭐 중개업 접을 건 아니잖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이런 정석으로 가는 게 좀 낫다. 아니면 요까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계 사람들만 아는 원룸 수수료 체계.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뭐 간혹 보시면, 중개분들 중개 수수료 무료. 요런 거 있잖아요. 중개 수수료 무료. 이런 거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이제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하는 사람, 파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수료가 각각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만 원 나오면 이쪽도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1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한 케이스 중에 케이스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여기 안 받을게. 세입자 너희들 안 받을게. 그래서 나는 이쪽만 받을 테니까 수수료 무료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학교 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수료 무료. 근데 사실 무료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다른 부동산들보다 이쪽을 안 받고 이쪽만 받는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더 쓰겠다. 이런 건 서로 다 죽이는 일이에요. 이런 일을 하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양쪽 다 받으려고 하십시오. 더 받으려고 하십시오.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케이스인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원룸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 신축이야, 신축. 신축인 경우가 있는데, 가령 이 신축에 원룸이 보통 시세가 500에 3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500에 45만 원을 달래.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안 들어가겠죠. 시세보다 이게 비싸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보면은 이 그 공실 그 사이트에 예전에 수수료도 적혀져 있었다고 했죠. 이때는 원룸 하나를 넣으면 200만 원을 줬습니다. 200만 원을. 200만 원을 줬어요. 200만 원을. 아니 500에 30 해봤자 뭐 한 얼마 정도 되죠? 계산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뭐 20만 원에서 한 25만 원 되겠죠. 근데 이걸 200만 원이나 준대. 200만 원이나 10배를 줘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중개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존에 있는 이 월세를 세팅하게 되면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비싸게 놓기 위해서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자 2천만 원밖에 더 안 드는데 뭐 이렇게 식으로 잘 세팅하면 몇 억을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 2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시키고 수수료를 안 받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와, 200만 원 주려고 하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엄청나게 계약을 시키려고 중개인들이 일을 하겠죠. 왜냐면 20만 원밖에 안 받을 거 200만 원 10배를 받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계약을 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500에 30만 원짜리 원룸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10만 원이 아까운데 다른 집들 30만 원짜리 많은데 아무리 신축이고 좋다 할지라도 45만 원, 그러니까 한 15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한다는 건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계약을 시킨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원룸을 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만 원, 2만 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사람이라서 5만 원 차이가 나도 계약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15만 원이나 더 받으려고 한다면은 거의 다 손서래를 치면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러면 이제 중개인들이 이러는 거죠. 좋다. 어차피 뭐 200만 원이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내가 너한테 줄게. 아니면 100만 원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좋은 집에 내가 조금만 돈 주더라도 이 사람이 100만 원 지원을 해주니까 남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이제 100만 원만 가져가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사람들만 아는 원룸 수수료 체계인데 그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체계인데 이게 이제 대학로 쪽에서는 이제 수수료를 반쪽만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서로 암암리에 이 메커니즘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비싼 수수료를 받더라도 보통은 한 20만 원만 받을 거 한 200만 원까지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호구들 잡아가지고 비싼 월세를 넣게 되면 200만 원을 다 먹는 것이고 아니면 간당간당하게 돈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서 계약을 한다. 어차피 1년, 2년 살고 나올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세팅된 원룸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요 파트 제대로 아시고 원룸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고 여기서 마지막에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